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에 사건부터 잠깐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중학생이 피살이 됐어요. 근데 범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 이게 뭔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피해자의 나이가 16살이고요. 네. 지금 잡힌 범인은 48세, 46세 둘이고요. 그 48세가 말씀하신 그 죽은 아이의 모친의 그 일종의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인데 내연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는지는 네. 사실 왜냐하면 이건 사건의 그 성격과 관련이 있어갖고 어쨌든 이제 네네. 관련이 있는 사람.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아이를 괴롭혀왔다. 때려왔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주민들 얘기로는 지속적인 어떤 일종의 폭력이 행사된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18일 날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어머니가 그 시신을 발견한 후에 살해 흔적이 나타나서 확인해 보니까 CCTV에 이 범인들의 모습이 해서 잡히는 건 꽤 쉽게 잡혔습니다. 주변에 이제 숙박시설에서 잡아왔습니다. 네. 아니 학생이지 중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상대방의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가해자 남성이 그 피해자 어머니하고 한 1, 2년 동안에 이제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인데 아마 7월 초에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이별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가정 내에서 폭력이 살다 보니까 폭력이 이별 통보해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입건을 하고 그 집에 CCTV를 달아놨던 거예요. 네. 근데 18일 날 오후 3시 한 16분경에 두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던 중학생 16세 군을 결박을 하고 그만 피살을 했던 거죠. 그거를 몰랐는데 10시 50분경에 밤에 집에 들어온 어머니가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CCTV 확인해 보니까 두 남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남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경찰을 추적했는데 알다시피 요즘 뭐 CCTV, 블랙박스, 네. 핸드폰 추적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공범을 다 잡았어요. 검거했더니 그 남성의 한쪽에 하나가 피해자 엄마하고 그런 대인 관계, 즉 사실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보복성, 즉 계획된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관계가 상당히 안 좋게 이미 끝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이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서로 오랫동안 사귀어갖고 뭐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다가 그러다 관계가 유지되다가 그 과정에서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 여성분이 이별을 통보하는 이런 형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아이가 없어지니까 찾았는데 밤에 다락방을 보니까 그 시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오후에 이제 발생을 했지만은 시체는 밤에 발견. 근데 이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 다락방에 아이가 묶여갖고 그렇게 처참하게 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엄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는 없고. 그 전에 상황했던 거죠. 네,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 갔나 늦게 오나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너무 늦고 확인이 안 되니까 찾다가 보니. 그렇죠. CCTV 확인해 보니까 누가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니까 위로 보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상황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결박당한 상태였고 여러 좀 잔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없죠.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장갑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줄도 준비한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계획성이 높은 형태 아니냐. 이걸 이렇게 판단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정폭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는 않았을까요?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 경찰에서 일단은 이제 폭행죄로 입건을 했는데 알다시피 폭행죄로 해가지고 구속시키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 접근금지 명령을 100m 지켰고 통신금지도 시킨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 조치는 있어 왔어요. 했었고 그 CCTV를 입구하고 뒤쪽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 한 번, 야간 한 번 해가지고 총 32번 정도의 순찰 확인
했습니다. 네. 하지만 순찰 안 하는 시간에 이 범인이 잘 아니까 내용을 신범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경호원을 내가 요청한다든지 신변보호 요청해도 경찰관이 24시간 보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 네. 시간에 침입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애매한 거는 같이 살았다고 애매한 거는 동거를 한 다음에 이게 퇴거한 상태거든요. 네, 네. 이 범인이. 그러니까 이건 분리의 그 대상은 아니고 접근 금지를 그렇죠. 확인하는 그렇죠. 상태인데 네. 예, 예.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 지금 좀 모호한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주 동부서에 14대밖에 없었고. 스마트워치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애플워치처럼 시계처럼 해갖고 긴급한 상황이 예, 발생할 호출할 수 수 있는 있는 되고 호출할 연락이 수 가는 거죠. 있는 호출할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건데 문제는 지금 이 경우라고 보면은 우선순위가 밀리겠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임박한 위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지급하겠고. 그 경찰서에서 그 스마트워치를 장비는 갖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 재고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못 갔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14대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랑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제가 아시는 분도 제주 동부서에 근무하시는데 제주 동부서가 치안 수요가 높은 데거든요. 근데 어떻게 14대밖에 없었을까? 이게 사실은 전 지금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청계에 그런 사건이 많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대수를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서에는 14대 온 거는 그 여성폭력 관계에 대해서 적대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실제로 부족하면은 인근서에서도 빌려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걸 안 준 거는 사실은 폭력이 폭행이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에 보복 범죄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조금 이게 뭐냐 약간 좀 낮게 본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좀 아쉬움이 좀 그런 들죠. 아쉬움이 있어요. 우선 범인은 잡혔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 테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다룰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큰 뉴스로 이게 다뤄졌기 때문에 살펴봤고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소속 선수들 호텔에서 술판 벌였고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거짓말까지 드러나서 지금 프로야구는 멈췄습니다.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나왔던 건 NC 다이노스 선수들 4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건이 진행되면서 지금 하나 키움 선수들까지도 연결이 돼 갔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게 된 거는 아마 8일쯤에 이 프로야구 선수 지방에 있는 프로야구 구단은 수도권에 원정 경기를 하게 되면은 숙소가 정해져 있나 봅니다. 그렇죠. 항상 가는 호텔이 가는 있죠. 호텔이 있는데 네. 그 호텔에서 8일이나 그때쯤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동선 역학조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 둘이 이게 확인이 됐고 근데 하필 그 여성도 있었고 그 NC 다이노스 소속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접촉점이 있지 않을까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것을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네. 우리 관련이 없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미적미적 거리니까 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확진자의 동선을 그 며칠 동안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해보죠. 그렇죠. 예. 방역관에서 그렇죠. 역학조사관이 그랬더니 호텔을 간 게 나왔고 그럼 호텔에서 그럼 누구와 접촉이 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방역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드러나고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없었을까 확인해 보니까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NC 다이노스 선수들과 같이 호텔방에서 술을 먹었다더라.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돌이켜 보면은 7월 5일 날 밤 10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박모 선수가 그 박모 선수가 또 다른 박모 선수하고 이모 선수, 권모 선수를 모았어요. 4명이서. 그런데 4시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그 호텔의 숙박 중이라고는 그 박모 선수의 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확인 안 됩니다. 지인인지 업소 종업원인지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2명을 추가로 불러서 6명이 새벽까지 술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분이 확진이 되니까 연락이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박모 선수만 빼놓고 나머지 5명 모두 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됐는데 강남시에서는 아마 16일 날 그 감염이 안 된 박모 선수, 다른 박모 선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조사 안 하느냐. 그 5명이 감염된 사람들은 14일간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격리가 끝난 뒤에 불려서 이제 조사하거나 입건할 예정이죠. 근데 문제가 그겁니다. 그때 있었다고 하는 2명의 여성이 예. 한 명은 28일 날 체크인을 했고 한 명은 29일 날 체크인을 했다고 합니다. 6월에 2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달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참 오랫동안 한 열흘, 한 네. 일주일 넘게 그렇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7월 5일과 6일 사이에 지금 예, 팀장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바로 전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나 키움 선수들이 똑같은 방식의 비슷한 형태의 술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분 여성들하고 똑같은 예, 여성들하고. 예,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 예, 예. 그 호텔들을 이제 다른 이제 지방 구단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경기를 치를 때마다 그 이분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추론이 얘기는 될 수밖에 없죠. 얘기는 네. 하나 선수와 키움 선수가 독립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 선수가 있고 키움 선수가 왔을 때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NC 선수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네. 그냥 아는 선배가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냥 술 먹으려고 5시간 동안 네. 얘기를 했고 치킨 몇 개 해갖고 이제 맥주 먹는 4시간 동안 다 6시간 동안 그게 단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국민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경찰서를 조사할 때 개인 사생활은 공개를 못하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추정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 박성민 선수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아는 지인을 불렀다고 했거든요. 네. 사과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그대로 믿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전에 다른 선수들하고도 술자리를 벌였다고 한다면 그 박모 선수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경기가 다음 날 있어요. 네, 그러면 적당히 하셨어야지. 이게 아니 근데 이건 뭡니까,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그 외부인을 접촉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 도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안 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감염법 예방법도 위반을 했고요. 스포츠 토토 관련된 부분도 위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을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들의 규정입니다. 아, 게다가 그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인데 다음날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까지 술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팬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구단 선수가 확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프로야구 전체가 멈췄잖아요. 멈췄어요. 전체 멈춘 거죠. 그럼 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하든가 네. 아니 이거 왜 만난지를 얘기를 하든가 그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맥주 몇 잔 마셨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네. 근데 이 여성들이 누군 거예요? 정체가 나왔어요 지금? 드러난 게 있어요? 지금 정체는 나오질 않고 네.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뭐 아까 말한 대로 업소의 사람이다 누구의 뭐 여자친구다 말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도 이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추정을 할 뿐이지 또 박 선수 같은 경우는 지인이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근데 거죠. 지금 이것은 경찰이 조사할 게 아니라요. 스포츠 윤리센터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스포츠 토토 관련돼서 조사할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네.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분명히 경기 전에 만났다고 하면 그거는 이 그 감염법 위반법이 아니라 스포츠 토토에 대한 관련된 위반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반드시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거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0837님이 프로야구의 이 사건 어물쩍 넘어간다면 선수들의 플레이를 순수하게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응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야구 참 좋아합니다. 가족 스포츠의 위상을 지키려면 숨기지 말고 깨끗하게 도려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원래 어린이날 하면은 어린이들 정말 그 바람이 어린이날 프로야구 경기장 가서 자기 응원하는 팀들 만나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가족 전체의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뭐 술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찰이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럼 KBO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KBO에서는 뭐
선수들에게 징계를 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이제 네. 72경기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개인당 1,000만 원 정도의 징계를 내렸고 구단에도 1억 원 정도의 제재금을 했다고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는 사실 꼬리자르기 마찬가지인 거고 좀 더 확실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 선수들 처벌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가만법 위반법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인 비리 방해수치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는 있는데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역학조사를 거부나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벌금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시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염법 위반법만이 문제일까? 자체 개표 규약도 위반을 했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드러나지도 없었으면 않았을 겁니다. 드러나지도 않아. 그냥 넘어가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아는 경찰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9살 여학생이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한 집에 살면서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은배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사실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13일 날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 보이면은 19세 이제 학교 밖 그 청소년인데 그 청원 내용이 이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기 친오빠하고 이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 하니까 이제 친오빠가 많이 도와줬는데 친오빠한테 강제 추행을 당하고 그 뒤에 기간은 모르겠지만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오빠한테는 사설 변호사 같은 걸 선임해줬고. 부모가요? 예, 부모가. 오빠니까. 그리고 본인은 국선 변호사 한 명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접근 금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여학생이 정신병원에까지 갔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스가 있었지만 다시 나왔는데 부모가 이제 동의해가지고 같이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한 집에서 거주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항을 이 19세 먹은 청소년이 청원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 원래대로라면은 가해자인 오빠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당연하죠. 이제 네. 이 분리가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구속수사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모가 탄원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에. 네. 예, 자기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재판 상태가 된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자기 딸한테도 변호사를 붙여주든가 좀 해야 되는데 딸은 그 붙여주지 않은 상태로 하니까 딸한테 그냥 국선 변호사가 가게 되고 아들인 가해자한테는 비싼 변호사를 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이 딸은 어디에다가 보호를 요청해야 되고 하소연할 데가 없죠. 가족도 예, 버린 거죠. 버린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단기 쉼터를 갔다가 거기서도 잠깐 다시 오고 이게 반복하다가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선택을 해갖고 정신병원에 갔다가 다시 자기가 부모가 잘 돌보겠다는 그걸로 그렇죠. 맞는 거죠. 오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 그래서 올리게 된 거죠. 아니 이 부모의 태도라든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건데 시간이 좀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아들을 중히 여기는지 몰라도 아들이 혹시나 구속되거나 처벌받을까 봐서 회유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폭력 범죄 그 피해자 보호하는 법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이 피해자 청소년은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가부에서 이런 상태에는 소송 지원도 해주고 심리적 치료도 해주는데 그리고 또 그 집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보호단체로 일단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스트레스라든가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거주 이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소송 지원을 해주는 거. 지금은 지금의 전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단기 쉼터만 전전한 걸로 봐서는 도움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해봐도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본인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또 해봤는데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가족부라든가 중간에 그거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 도움이 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작동이 안 된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 부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수용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뺨을 때렸다든지 꾸짖고 하니까 부모한테 의지하거나 기대지 못한 거죠. 오히려 부모는 가해자인 아들 편이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청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여성가족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동안 분명히 성폭력 상담소나 여러 가지 선에서 이것이 드러났을 텐데 네. 이걸 돌봐줄 공적인 어떤 게 없다는 게 우리 사회가 참 너무나도 처참한 부분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 답답한 상황이네요. 지금에서야 여가부가 지금 뭐 돕겠다는 입장을 지금 내놨다고 하는데 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친족 간의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 성피해 문제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강제로 떼어놓습니다. 네. 아동복지국 직원과 경찰이 와서 당사자가 거부해도 그냥 무조건 떼어놓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가해자는 바로 거기서 수갑을 채웁니다. 그래서 장기 쉼터로 이동시킨 후에 심리 지원과 법률 지원을 국가에서 해줍니다. 주정부든 시정부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그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을 모아놓고 설득하고 무마시키고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이 20만 넘었나요? 청와대 청원? 청원 지금 몇 명이죠? 아직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으면은 청와대에서 어떻게든지 이거 해명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또 좀 들어보고 좀 뭔가 어떤 실질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건만 더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50대 여성을 습격해서 숨지게 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개 주인 견주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이게 사건 발생한 건 지난 5월 22일 날 예. 그러니까 여성이 50대 여성이 그 이제 돌아다니는 개한테 습격을 당해갖고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개는 잡았고, 그럼 개 주인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개 농장주부터 다 뒤졌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경찰이 노력을 통해서 견주를 확인했고 수사가 진행된 건데. 그 견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개 농장주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거 관련된 사람은 2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개는 유기견 보호소에 있었는데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분이 이 개를 입양을 했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을 했고 근데 그 입양한 개를 또 지금의 주인이 데려가게 된.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이 둘이 되는 거죠. 둘이 된 거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사망한 40대 여성 외에 그 가해자가 사실은 그 유기견을 그 예이라는 사람이 그걸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간 키우다가 작년 6월경에 B라는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 B라는 사람이 11개월 키우고 있었는데 그 11개월 키운 사람이 이 주변에 있던 개농장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개가 탈출을 했어요. 그 개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데 그 사망사고 났을 때 그 B가 자기한테 그 대형견을 준 사람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 그 당시에 분양받던 유기견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불태웠다고 해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는 걸 자기가 녹취를 했어요. 나중에 혹시 협박하려고.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기견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잡았던 개 사진을 보니까 그 수염 돌기라든지 아래쪽 보니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칩은 없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개가 맞은 거라서 A하고 B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CC박스라든지 블랙박스 보게 되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형견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업주는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증거로 볼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과실치사로 입건한 거죠. 개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요. 코 좀 말랑말랑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지면 그 부드러운데. 그거. 고기를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걸 네. 이렇게 툭 하면은 거기에 주름이 있고요. 수염이 나는 게 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한 겁니다. 아, 어탁 찍듯이. 예. 개는 그게 다릅니다. 아, 그거 가지고 또 예.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기견을 했을 때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네. 그거 이렇게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는 같은 개로 본 거죠. 그게 개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마다 개는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니다 난 키운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지만 겠죠. 근데 녹취록 같은 것들을 또 찾아냈고 예. 또 그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CCTV 똑같은 블랙박스 보니까 거니까. 같은 개고. 예. 근데 이 견주가 아주 교묘하게 증거인멸을 다 시도를 했고 아주 계획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인멸 CCTV도 뭐 망가뜨리고. 그래봤자 우리가 이제 포렌식 찰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을 본인이 하면 제가 입건을 못하지만 네. 증거인멸을 자기한테 교사했으니까.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를 입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계나 공무집행 방해죄도 같이 추가한다고 그러죠. 들어가게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키우는 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뭐 어떤 처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는 적용이 안 되고 과실치사로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 처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네. 억가상으로 하게 되면 5년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그걸 입건해야 처벌을 하고 또 민사소송도 따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입건해가지고 송치하게 되면은 피해자 유족 측에서 그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일 걱정은 이게 개농장을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탈출하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관련 지자체에서 엄밀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마리를 농장에서 개를 왜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뭐 식용일 식용으로 가능성은 사육장에서 높겠죠. 근데 입양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식용으로 쓰겠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속여갖고 사기로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8월부터 지금 모든 반려견 칩 넣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네. 칩을 넣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일이 생기면은 칩을 조사하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사건들 살펴봤는데요. 항상 보면 아는 경찰 명쾌하게 우리가 판결하고 또 정리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다들 좀 답답하고 좀 찝찝한 네,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죄송하네요. 참. 자,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한 아는 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